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게 정치적 및 군사적 특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밀접한 동맹 관계를 통해 가능했으며, 이는 북경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한국 주둔군의 존재가 지역 안정의 중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라고 여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세계 질서의 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선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현재 미국 측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초반에는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모른 채 그저 환영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자신들을 저지하는데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과 대규모 미군 주둔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습니다.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은 가공할 만한 한국군과 함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 전력은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도 핵심적이었죠.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려다 몇 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를 겨우 달래며 재선 시 우선 과제로 삼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시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집권에서 이런 일을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되면 달라질 것이며, 트럼프가 보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보이고 있죠.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지난 22일에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미국 입장에선 한국인들이 어떠한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미국 전문가는 한국을 잃으면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자 조약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국가,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타격이 크다. 만일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가장 심하게 반대할 국가가 아마도 중국일 텐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핵무장을 할 기회를 2번 날려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는데요. 핵 재처리를 하고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핵 개발이 내부 변절자가 미국에 고자질하면서 물거품이 되었고, 종국의 박 대통령의 서거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 비사로 전해집니다. 그 다음이 지난 트럼프 정권 때였는데요. 북한과 평화협상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잘 꼬드겼다면 지금쯤 한국은 핵 개발을 완료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5월 23일 폼페이오 전 장관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허용하거나 더 나아가 핵무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을 거의 완료한 마당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환상은 망국적이고 이상적입니다. 핵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하는 법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토가 쉽게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을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협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단지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트럼프는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17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죠. 그리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에 한국이 약 100억 달러를 들였고 전체 건설 비용의 92%를 부담했다고 설명하자 왜 그들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았지요? 이어 트럼프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서울로 헬기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삼성타운을 보자 저거 보세요.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저 마천루들 좀 보세요. 고속도로망도 좀 봐요. 저 기차 좀 보세요. 이 모두들 좀 봐요. 이 모두를 우리가 다 부담해요. 그들이 이 전부를 부담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TV와 선박 등 수많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억 달러를 들여 그들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봉석커지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이 모든 걸 부담하고 싶지 않다며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적 핵 개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자 핵무장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습니다. 이는 2011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이른바 한반도의 봄을 구가하던 2018년 54.8%로 최저점을 찍었던 독자 핵무장론은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 한미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 때는 동력이 잠시 급감하기도 했죠. 한국이 미국의 강화된 핵우산을 대가로 사실상 독자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지난 16일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대논쟁이 재개됐다. 전임 정책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도 한국의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포럼에서 한국의 핵개발은 잠재적 수준, 남과 북의 핵균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안보 구조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 한국이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추는 자체가 전략적 자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적대국과 우호국에 대해 공의 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현실성이나 국익에 미칠 유불리 여부를 떠나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고려해 한미 군사동맹의 근본적 재조정까지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연대도 가능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젠 칙칙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는데요. 자유는 자신의 노동가치부터, 즉 노동 생산성부터 올려야 자유가 확보됩니다. 그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용성이 증가하고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확실히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중국의 지정학적 야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금처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의 핵 위협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연방행정부의 셧다운이 골칫거리인 미국의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미국의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730억 달러에 달하는데 핵무기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안보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은 국방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 중국은 주한 미군 철수 시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박살내 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중국이 불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자체 핵보유 및 남북 핵균형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대한민국 방산이 역대급 활약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금 전운이 짙어지자 다시 한국 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세계 전쟁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폴란드를 필두로 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K2와 K9, FA50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국 방산의 무기들이 계속해서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조용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의 방산에 또다시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의 매출은 폴란드로부터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최대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우디 등으로부터 조 단위의 방산 수출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NN 등 외신들은 한국 방산이 고도 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의 국방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F-21 도산 안창호함 등의 운용 상황을 둘러본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로 인해 독일이 크게 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과거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이 방산이 더욱더 주목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K에 홈뻑 빠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의 한국산 전차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포탄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바로 이 돈으로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를 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의 영광으로 인해 한국에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버티고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제대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올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대부분 포탄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 18만 발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결국엔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는 현재로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포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독일은 이번에 한국 방산을 인정해야만 하는 진땀 빼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105 포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열세로 돌아선 가운데 포병 화력이 부족해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무기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화력, 특히 포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155 포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면한 포탄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05 포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전문가인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과 크리스 H. 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강력히 어필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켄시언 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한국산 105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기고문을 올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30만 발 이상을 보냈다며 점점 줄어드는 재고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게 탄약을 다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 미국에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국은 2022년 말 155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듬해 3월행 같은 구경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산 105 포탄을 우회해 지원한 건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80%가량이 포 사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그만큼 포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207km 전선에서 47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데요. 해당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포는 모두 350문에 불과한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 수가 2000발밖에 안 돼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이 배치한 야포 수는 4000문 이상으로 하루에 1만 발가량을 발사하고 있어 단순 비교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배나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유지에 매달 최소 7만 5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월 30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특히나 안정적인 포탄 수급이 중요한데 더 많이 쓸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300만 발의 비축탄과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152, 122 등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넘겨받아 실전에 사용 중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탄약 상황은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개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포탄 규모가 300만 발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크라에 제공할 포탄의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3만 발 수준인 월탄 포탄 생산량을 내년까지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포탄 공백기를 메워줄 국가가 한국밖에는 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CSIS 역시 미국의 포탄 중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 105 포탄이 개필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탄의 필수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견인포 중심으로 105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상당한 수량의 105 견인포를 인도받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관련 탑만 해도 340만 발가량으로 추산됩니다. CSIS는 105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것과 호환 가능하다며 한국의 포탄을 빌려주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군이 쓰는 곡사포의 30% 이하가 105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는 K9과 같은 155 자주포를 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105 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CSIS는 한국의 105 포탄을 대량 사용하고 현재 미국이 생산 중인 155 포탄으로 채워 넣겠다고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은 한국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무기체계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제든 군수 지원이 가능한 그야말로 해결사로 우뚝 섰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첫 해외 방산거점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로 폴란드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데 이를 계기로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을 급속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현지에 방산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해외 첫 R&D 센터로 앞으로 생산체계까지 갖춘 방산거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폴란드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가야 수출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R&D 센터 착공 시기와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폴란드 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단 여기서 만들 품목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지상무기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 측과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 이행 계약 협상을 얘기 중인 천무 역시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폴란드 말고도 다른 나라 시장을 겨냥한 추가 수주전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F-21 보라매는 처음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이아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나서 그 결과에 3개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까지 성공함으로써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F-21 보라매 미에러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국산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 위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라매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로 80여 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라매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나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라매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 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라매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LMZ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40억 달러, 하나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T급 호위함 1척,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1,500T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L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조트, 항속거리 6,000L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T급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 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의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시마페루는 각국 대사관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한국방산업체로 돌아갔는데, 시마페루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팀코리아가 큰 힘을 발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주를 위해 작년 9월 HD현대중공업과 국방부 등 우리 군 당국은 팀코리아를 꾸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에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우리 방산업계 등 유관 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에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특히나 한국 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스파이 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